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제가 어렵지 않았죠. 쉬운 파트니까. 근데 물건도 시험에는 꼭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도 중물종물이 물론 제일 중요하고요. 부동산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가실도 지문에 등장할 수 있고 그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99조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전부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을 가릴 줄 알면 되죠. 부동산 빼고는 물건이라면 전부 동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행법에서도 그렇지만 민법에서도 자연력 같은 거죠. 전기와 같은 이런 자연력도 관리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물건이고, 그건 부동산이 아니니까 결국 동산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민법상 이 부동산을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이거 빼고는 전부 동산이 될 거니까 크게는 두 가지가 부동산입니다. 토지하고 토지 정착물하고. 뭐 토지 정착물로서 부동산인 거는 대표적인 게 건물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수목, 모든 수목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미분리 가실, 그 다음에 농작물, 이것뿐이거든요, 그죠? 이것만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은, 먼저 토지의 개수는 공부상에 등록된 필수에 따르죠. 이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토지와 달라. 이게 근데 자꾸 시험에 나와, 각종 시험에서. 토지는 공부상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죠? 그에 따라 개수를 정합니다만, 건물의 개수는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 건물의 물리적 구조라든가, 그죠? 이런 객관적인 기준도 참작을 해야 되고,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의 의사, 그죠? 이런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를 합니다. 건물의 개수를 정할 적에는 그 토지와 건물이 다르다라는 걸 일단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되고, 토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토지의 일부지, 그죠? 독립된 부동산, 독립한 물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석, 그죠? 뭐 돌, 그죠? 흙,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은 전부 토지의 일부지.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온천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런 것도 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야. 토지 속에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물일건주의 때문에 공부상에 등록된 그 필수에 따라서 토지가 이거 한 개다, 두 개다 정해지잖아. 한 개, 토지 한 개만이 하나의 권리 객체, 즉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용익물건,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큼은 예외적으로, 그죠?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용익물건은 성립이 될 수가 있다. 그 예외를 기억해 둬야 됩니다. 꼭 예외를.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뭐 오늘 뭐 지문은 없었겠습니다만, 우리가 노는 보통 200평을 한마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게 그 200평 속에는 이 논둑이 있죠. 둑도 양쪽에서 반반씩 그 200평 속에 포함됩니다. 논둑도. 그 다음에 토지가 소멸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토지가 없어지는 일은 거의 없잖아. 유일하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는 원인, 이걸 우리는 포락이라고 부릅니다. 포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저도 어릴 적에 제가 아마 8살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 저 마을 앞에 그 큰 내가 하나 있었는데 낸지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냥 물이 막 그냥 넘쳐 흘러버렸어. 어? 근데 그 물이 좀 빠지고 그 이날 가보니까 내 두 옆에 있던 뭐 밭 같은 거 있었거든. 그런 게 막 싹 썰려 내려가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 그게 바로 제가 이제 법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바로 포락이구나. 어? 그러니까 포락이 되었다고 인정하려면은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됩니다.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은 포락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죠. 응? 한번 포락이 되고 나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합니다. 나중에 어쩌다가 다시 막 흙을 갖다 붓고 해가지고 성토화, 즉 토지화 시켰다 하더라도 옛날에 존재했던 소유권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포락이 되었는지 말았는지 입증 책임은 소유권의 소멸, 즉 소유권은 사건이죠. 공권이 아니라 사건의 소멸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뭐 토지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거의 이런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지문에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 되는 것. 건물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건물이 됩니다. 예컨대 최소한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죠? 지붕, 그 다음에 주백이 있어야 돼. 둘레백이 있어야 돼. 그래야 건물로 인정이 됩니다. 아까 전에도 토지할 때 말씀드린 바대로 건물의 경우에는 그 개수를 정할 적에 공부상에 등록된 바에 의하여 개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게 토지와 완전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 구조 같은 이런 어떤 객관적인 사정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나 소유주, 그죠? 소유자의 그 건물로 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의사들 주관적 사정도 그러니까 고려를 해서 건물의 개수를 결정한다. 토지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와 아까 헷갈리고 뭐 무조건 공부상이 등록에 의해 결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과 관련해서 뭐 거의 토지와 거의 비슷한데 역시 한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원칙상으로는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물건이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그러나 전세권만은 아까 토지는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데 용익물건이라 그러면 세 가지거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데 건물의 일부에 인정될 수 있는 거는 전세권뿐이야. 왜냐하면은 애초부터 용어가 땅지자가 들어가 있잖아. 지상권, 지역권은 애초부터 토지에만 인정되는 물건이야. 건물과는 관계없어.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도 있고 건물 전세권도 있고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의물건 중에서 건물의 일부, 한동의 건물의 일부에 인정될 수 있는 물건은 전세권뿐이다. 다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아파트 한 동, 아파트 A동 전체가 건물이 한 개라야 되잖아. 그런데 상하 좌우로 구획이 된 그 한 영역을 우리는 메토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한 호실만 들어가 살잖아, 사가지고. 그죠? 이런 소유권을 우리는 좌우 상하가 구분돼 있다고 해서 구분 소유권이라 부르죠. 구분 소유권도 엄격히 말하면은 한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구분 소유권도 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한 사람이 시공부터 완공까지를 전부 다 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시공,
완공, 건물에 대하여 뭐 갑이 시공부터 완공을 끝까지 다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었을 적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분명하죠.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끝까지 못 가고 공사가 중단이 돼서 갑이 공사를 하다가 그죠? 중단이 되고 공사가 건축이 중단되고 을이 이어받아서 완공을 했어. 을이 이어받아서. 그럼 이렇게 되었을 적에 완공된 이 건축물,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게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시험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요 중단된 시점에 사회 통념상 아까 말한 세 가지 그 요건이 충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판단하는 거야. 중단된 시점에 이미 기둥, 주배, 지붕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미 있었으니까 누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이미. 알겠죠? 원래 이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그런데 중단된 시점에 그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못 됐어. 그러면 을이 충족했다는 말이죠. 완공이 돼 있으니,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을이 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단된 시점에 건물로서 볼 수 있었느냐, 사회통상 없었느냐가 소유권자를 정하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뭐 건물에 대해서도 뭐 더 이상 뭐 별로 그렇게 방금 언급한 것 빼고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수목입니다. 수목은 원칙은 독립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토지의 일부지, 토지의 구성 부분이지. 돌모래와 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남의 땅에 감나무를 갖다가 심어버려서 내 감나무를 나무가 심어지는 순간에 토지 일부가 돼버려. 그 감나무는 토지 소유자께 돼버린다 이 말이야. 나중에 감이 열렸어. 내가 심은 감나무라고 해서 내가 감을 따간다. 형법상으로는 절도죄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돼. 그 감은 내게 아니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완전히 토지에 부합돼 버린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수목은 원칙적으로는 독립한 토지와 별개 독립의 부동산이 아니야. 이렇게 방금 말했다시피. 근데 딱 수목이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 그 수목의 집단 같은 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경우 하나. 이 보존 등기가 된 걸 우리는 임목이라 부릅니다. 그 나무들을. 보존 등기가 되어야 임목이라 부른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치 건물처럼 말이야. 그 이에 있는 나무들의 집단들을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 말이야. 임목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처럼 따로 등기부가 있다 말이야. 등기가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거는 임목이라 불리면서 이런 독립한 부동산이 돼. 그러나 그 보존 등기가 되지 않아도 관계 법규에 따라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도 저 간섭법 발적에 봤다시피 우리는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공시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맹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이야. 누구 것이라는 걸 외부에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맹인방법을 갖추었다면은 이것도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가 있어. 이 수목은 아까도 말했지만 원칙은 토지 일부지 독립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독립한 부동산이 돼. 그런데 이 두 가지도 차이가 있어. 요거는 등기가 됐다 말은 등기부가 있다 말이잖아. 그러니까 얼굴 안에다가 누가 이 나무에 대해서는 누가 저당권을 가진다라고 저당권 등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저당권의 대상이 돼. 근데 이 명인방법은 표말 박아 놓는 거야. 소유자 누구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또 글 적나? 누가 저당권이 있어?
그럼 이 간섭방위 공시방법을 제대로 공시를 저 기능을 수행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 그래서 이거는 저당권의 대상. 맹인방법을 갖추어서 부동산이 된 수목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수목에 대해서도 뭐 이 정도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리과실도 맹인방법을 갖춘 다음에는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판례는 아직 없고요. 미분리과실에 대해서는. 농작물을 또 조심해야 돼. 가 보면은 여기 수목도 맹인방법을 갖춘 경우, 보존 등기가 안 된 경우는 그래야 독립한 부동산이 되고, 미분리과실도 맹인방법을 갖추어야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그죠? 그럼 농작물은 맹인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다. 언제나 뭐 남의 땅에 임대차가 같은 거 맺어 가지고 지상권 같은 계약 맺어 가지고 농작물을 심었던 저 근원이 있던, 아니면 무단으로 그냥 남의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심었던 저 근원이 없던, 근원이 있던 없던 농작물 자체는 언제나 경작잡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작물 자체는 경작자 소유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법이라는 게, 그러면 농작물 자체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으니까 경작자가 잘했다 이렇게 법이 인정해 주면 말이 안 되죠. 남의 재산, 남의 땅에 무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농작물 심은 사람 보고 너 잘했어 그러면 되나? 농작물만 소유가 네 거다 이거지. 그 남의 땅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근원 없이 농사를 지은 경우는 남의 땅에 불법 침범을 한 거야. 그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 남의 땅을 농작물 심었으니까 남의 땅을 이용해 왔잖아. 부당이득 한 거야.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되고, 그런 책임은 지는 거는 별개 문제고, 농작물 자체는 맹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언제나 경작잡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이유 같은 거는 뭐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뭐 파종부터 수확까지가 극히 짧고, 농작물은 부단한 관리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냥 무조건 소유를 인정해 주자 이거야. 다른 쪽으로 책임 묻게 하면 되지. 아까 뭐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나, 그죠? 자, 맹인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조심할 게 있어. 이거는 경작자가 스스로 경작해가지고 그 경작한 농작물 소유권을 취득할 적에는 맹인방법이 필요 없는데, 그럼 내가 파를 심었어. 쪽파를 심었어. 그럼 내가 소유자가 됐죠? 경작자인 내가 근원이 있거나 없거나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내 거야. 쪽파는. 근데 쪽파를 밭에 있는 채로 남에게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 우리 밭대기로 막 팔고 하잖아. 채소들.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야. 농작물만. 땅은 내 땅이 아니니까 팔아먹을 수가 없지만, 농작물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쪽파를 매수한 매수인이 이 쪽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맹인방법 없어도 소유권 취득하나? 그러면 말이 안 돼. 그럼 또 어떻게 이걸 공시를 해? 그래서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맹인방법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 농작물 물건 변동이 일어나려면, 즉 소유자가 바뀌려면은 바뀐 소유자가 자기 이름으로 다시 맹인방법을 갖추어야만 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절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응? 그 정도면은 농작물에 대해서도 이제, 그럼 요거 빼고는 물건 빼기 부동산, 물건의 요건을 충족한 것들 중에 물건 빼기 부동산은 전부 뭐? 동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도 동산이야. 선박, 항공기 이런 거 다 동산이야. 근데 법률상 부동산처럼 취급되죠, 그것들은. 왜? 마치 부동산 등기되듯이 자동차는 좀 값어치가 있는 이런 동산들은 등록이 되잖아.
그래서 부동산처럼 그러니까 동산에는 원래 질권을 설정하고 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자동차 이런 거는 저당권을 설정해.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은 동산이다. 그러나 부동산 취급을 받는다. 아까 그 말했듯이 전기 같은 것도 부동산 어디에도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물건으로서 뭐에 해당한다? 동산이다 돼야지. 전기도. 요게 해당하지 않으면 다 동산이야. 흔히 우리가 야구장 입장권 또는 뭐 상품권 같은 거 있잖아, 주위에. 그죠? 이름이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이름이 적히는 게 아니죠. 이런 걸 채권자가 딱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무기명 채권이라 그러죠, 그런 걸. 그죠? 야구장 입장권을 친구가 미리 내일 야구하는 구경 입장권을 사는데 지가 바빠서 먹고 나보고 네가 대신 야구장 구경 가라. 내가 놀러 가도 돼. 무기명은 배서 교부 이런 게 필요 없어. 배서가 필요 없단 말이야. 교부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무기명 채권은 채권의 일종이지 물건이 아닙니다. 동산일 수가 없다. 금전도 동산이지. 그러니까 금전도 다만 좀 특수한 동산이야. 금전은 가치의 표상이죠. 언제나 점유와 소유가 일치해. 금전은. 내 시계를 훔쳐갔어. 그럼 도둑놈이 시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니죠? 우리 사이에는 매매 같은 이런 물권 행위가 없었으니까 훔쳐갔다고 해서 소유권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소유권에 대하여 내 시계를 왜 훔쳐가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야. 여전히 소유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소유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시계가 아니고 돈을 10,000원짜리를 50,000원짜리를 훔쳐가 버렸어. 소유권에 대하여 돈 5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도둑놈도 돈은 훔쳐가는 순간에 도둑놈 소유가 돼버려. 언제나 점유 있는 것에 소유가 있어, 돈은. 그러니까 가치의 표상이라는 게 50,000원 훔쳐갔으면은 50,000원이 가치가 중요하지. 꼭 훔쳐간 그 50,000원 달라. 그 돈은 달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을 어느 한 장에다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무의미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금전은 특수한 동산이. 물건은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이런 게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왜냐면 특수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물입니다. 종물이기 위한 요건은 자, 종물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그죠? 종물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네 가지 중에 이 상용이라는 게 한자하면 항상상을 쓰거든. 항상상. 항상 이게 있는데 요 상용이라 말하지만 계속해서 이 공여란 공자가 이바지할 공자야. 이바지할 공자야. 어떤 물건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성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물건의 상용, 즉 쓰임새에 이바지하는 성질을 가져야만 종물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아무리 항상상이지만 언제나 그러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분리되더라도 상관없어. 노젓는 배를 노를 짓고 가고 있지 않으면 노는 지금 배에 쓰임새가 없잖아. 그래도 종물이야. 노는. 그 다음에 어떤 주물 종물은 물건과 물건의 원칙이죠. 뭐 학장 중에서 권리상호에도 인정됩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상용에 이바지해야 돼. 사람이나 동물 이런 거 상용에 이바지 안 한 거는 종물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법 공부라는 게 참 좀 어느 정도 알아가면은 되게 재미있는 과목이야, 민법이. 처음에 모르면은 진짜 재미도 없고, 행법은 그래도 좀 재미있잖아. 민법은 재미없다 하는데, 여러분이 법을 자꾸 공부해 가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경험상,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거 알아가면 정말 재미있어져. 그럼 민법에 한 번 빠지고 나면은, 물론 여러분들은 민총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지고 할 수가 없어. 민법을 전반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물건, 채권, 가족법 다 이렇게 공부해야, 깊이가 있어지니까, 그런 그게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까지는 바라지 않고, 아무튼, 의미를 막무가내 암기보다는 조금씩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그런 거는 기본 강의할 때 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만, 되새겨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혼자서 공부할 때라도, 그러면은 훨씬 더 재미가 있어질 거야. 재미가 있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다 맞을 수 있어. 응? 물건의 상용이 빠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방에 가면은 컴퓨터도 있다 치자. 그 다음에 세탁기도 있다. 그 컴퓨터나 세탁기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물의 종물입니까? 그 컴퓨터와 세탁기는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죠. 오직 사람인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 나한테 이바지하는 거야. 내 편리를, 그죠? 빨래도 그냥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그죠? 컴퓨터 내 찾아보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런 거는 종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무리 사용자나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더라도 물건이 아니니까 이는 종물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물건의 상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 이런 거는. 또 마찬가지로 내가 소우사가 있어. 우사 건물. 이제 우사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소독 시설을 만들어 놨어. 요 소독 시설이 우사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나? 소독하고 사람이 출입한다라는 거는 건물의 호용과는 아무 관계 없죠. 거기 살고 있는 가축은 전염병 안 걸리겠지 이제. 건물의 종물이 소독 시설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요 요건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의미를 딱 알고 있으면은 오늘처럼 종물이다 아니다 이런 거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쉽게. 장소점 일정성 관련해서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백화점 건물 지하 2층에 전화교환 설비가 딱 만들어져 있어. 그럼 이 백화점 건물에 걸러오는 전화, 또 밖으로 나가는 전화를 다 연결해 준단 말이야. 이거 연결해 주는 시설 없으면은 백화점이 백화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나? 전화도 안 되고 불통이고 그럼 무슨 백화점을 운영할 수 있겠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지하 2층이 종물이라는 말이 아니고 2층에 시설되어 있는 전화교환 설비가 종물이라는 겁니다. 그건 종물이 되지. 그거는 백화점 건물이라는 물건의 허용을 도와주잖아. 그런 건 종물이 되는 거라. 그리고 독립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물권법이 시험범위 아니니까 부합을 공부하지 않습니다만 부합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토지의 예컨대 뭐가 부합되었다 이러면은 그거는 종물이 아니야. 토지의 구성부 부합이 돼버리면은 독립성이 없죠. 토지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요,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에 대한 종물이야. 기름을 넣고 막 이렇게 해야 주유소로 할 수 있잖아. 주유소 건물이 주물이라면은 이 주유기는 종물이 돼. 근데 주유소 땅 밑에는 콘크리트로 대부분 유리장 탱크가 있단 말이야. 그럼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매스를 해놨어. 쉽게 분리할 수 있나? 그거는 독립성이 없어. 그냥 토지에 완전 부합돼 버린 거야. 주유소 부지에 대한 종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완전 토지에 부합돼 버렸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잖아. 부합이 되었다 그러면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응? 부합이 되었다 그러면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종물일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정화조도 마찬가지야. 비록 건물이 이쪽 필지에 서 있고 정화조가 옆쪽 필지에 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건물 건축허가 나려면 정화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화조는 건물의 뭐가 된다? 구성 부분이 되는 거야. 다른 필지에 있든 말든 이 건물에 대한 정화조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야. 이 건물의 일부가 되는 거야. 구성 부분이 되는 거란 말이야. 독립성이 있나 없나? 없잖아. 정화조는 종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에? 종물이 아니다. 소유자가 달라도 종물이 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엄청 잘 오잖아. 오늘 시험도 적겠지만 임차인 소유 이래 버리면은 건물은 임대인 거고 임차인이 거기다가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부속시켰다. 소유자가 다르잖아. 그건 종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는 거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응?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면서 그 다음에 폐수 처리 시설 같은 거는요. 종물이기 위해서는 어떤 주된 물건의 상용에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구 폐수처리 있었는데 그것만으로 폐수 처리 기능을 다 수행을 못하니까 하나 더 만드는 거야 옆에다가 신폐수 시설. 그럼 신폐수 처리 시설이 구 폐수 처리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나?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폐수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거지. 상용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래서 그건 종물이 또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굳이 일일이 암기하지 않아도 요건들을 딱 대비를 해 보면은 이거 종물이다, 종물 아니다 이런 걸 일일이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백화점 건물의 전화교환 설비는 종물이지만 호텔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 아까 여러분 방을 한 것 같은 얘기지. 그럼 호텔에 가면 냉장고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많잖아. 그런 것도 있다 종물이냐? 그건 호텔 투숙객이나 호텔 경영자라는 사람한테 편리를 도모해 주는 거지 호텔 건물에 대하여 어떤 상용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잖아. 종물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탁 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되겠다. 낡은 가재도구 등을 보관하는 방, 연탄 창고 이런 것도 본체의 허용을 도와주는 거죠. 연탄 같은 거 쌓아놔야 본체 연탄을 뗄 거 아닙니까? 그런 종물이 된다.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효과라고 그러면 이제 수반성이죠. 종물은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 수반한다 이 말이에요. 수반성. 그래서 주된 권리의 주물의 어떤 권리를 취득하면 당연히 종물도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예외가 있어. 수반성의 예외라 그러지. 아무리 주물의 어떤 권리를 취득해도 종물에는 그 권리 취득의 효력가가 미치지 않는 게 있다. 왜냐? 반드시 점유를 수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바로 물건으로 말하면 유치권 질권이 대표적입니다. 유치권 질권은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 질권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주물의 유치권을 취득했다. 주물의 질권을 취득했다. 그럼 주물은 점유했겠죠? 점유하지도 않고 있는 종물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취득하게 되느냐? 질권을 취득하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근데 유치권하고 질권은 점유를 해야만 되는 건데. 그래서 예외적으로 유치권 질권에 있어서는 주물의 유치권 질권이 인정되더라도 종물에까지 그 유치권 질권의 효력이 미칠 수가 없다. 시효 취득도 마찬가지다. 주물을 시효 취득했다고 해서 종물에까지 시효 취득한 거로 되지는 않는다. 왜? 시효 취득도 점유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
점유가 필수 요건이거든.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비록 이런 것들이 이제 물권법에 나오는 말들입니다만 물권법이 아닌 민총 시험에도 자꾸 나와요. 이런 것들이. 수반성의 예외. 그러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물건에 관한, 법인에 관한 규정은 56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강행 규정이었지만 물건에 관한 규정은 반대로 임의 규정입니다. 주물 종물 규정도 임의 규정이고 온물 가실 규정도 임의 규정이고 임의 규정. 얼마든지 그러니까 주물만 처분할 수 있다. 특약으로 맺을 수 있고 그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고 특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는 이론적으로 주물 종물은 주물도 물건이고 종물도 물건이고 그죠? 이때 인정되는 관계인데 우리의 통설과 판례는 권리상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여기에도 확장 적용을 한다. 그래서 주된 권리가 취득되면은 종된 권리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남의 땅 위에 건물을 내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땅 소유자가 갑이야.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빌렸어. 즉 지상권을 설정했다. 아니면 토지 임차권을 설정했다. 그죠?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건물은 을의 소유야. 그죠? 남의 땅 빌려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했으면 건물 지을 수 있어. 토지 임차권 설정했으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건물 지었어. 이건 건물은 지 소유니까 A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 말이야. A가 저당권자야. 돈을 1억을 빌리고 이 건물에다 저당권을 설정해. 이때 이제 이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이 된다고 말해. 이때 이 판례들이 지상권 판례도 있고 임차권 판례도 있거든. 권리 상호간이 인정된다는 걸 아주 잘 나타내는 거잖아. 이때 이 저당권은 A의 을에 대한 원래 요 건물 소유권 이게 주된 권리죠. 여기에 대한 저당권인데 이 저당권의 효력이 종된 권리라고 볼 수 있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게 주된 종된 권리 문제. 그럼 미치니까 을이 나중에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A가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B가 갱락인이 됐다. 지금은 뭐 민사집행부에서 갱락이란 말을 안 쓰고 매수인이란 말을 씁니다. 매수인이 됐다. 경매를 통해서 말이야. 앞뒤 문명으로 매매 계약을 통한 매수인인지 경매를 통한 매수인지를 앞뒤 문명을 통해 구별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자 갱락인이 되었다. 그럼 이때 B는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느냐 이 말이야. 근데 아까 그랬잖아. 주된 권리가 소유권이 취득되면 종된 권리도 그죠? 우리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과 동시에 이 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 토지 임차권도 함께 취득한다 이 말이야. 이런 게 바로 주된 권리, 종된 권리를 잘 나타내는 거다. 또 하나 부연 설명할 것은 우리 아파트 같은 구분 소유권 있죠. 아파트 현관문 딱 열고 들어서 안쪽을 우리는 여러분은 물권법을 공부 안 합니다만 물권법에 가면 집합건물법을 공부하게 되거든 원래. 정확한 법명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그냥 집합건물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 법에서 구분 소유를 규율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 가면 이제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이 나누어져. 전유 부분은 말 그대로 오로지 단독 내 소유자인 나의 단독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야. 그럼 현관문 안쪽이야. 그게 전유 부분이야.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아파트는 공동생활 하니까 그죠? 뭐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말이야. 복도, 뭐 엘리베이터, 주차장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공용 부분이. 공용 부분. 외부 백 이런 것들 말이야. 공용 부분. 그럼 자, 그 다음에 대지. 그죠? 그럼 이럴 적에 전유 부분에 대하여 누군가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내가 이 아파트 살면서 돈이 궁해가지고 은행에 내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다. 그죠?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죠. 이때 은행의 저당권의 효력은 전유 부분에만 미치느냐? 그게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만 미치느냐 이 말이에요. 종된 권리라고 볼 수 있는 대지 사용권 그죠?
여기에도 미친다. 또 누군가의 채권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압류, 감류 같은 걸 하면은 전유부분에만 압류, 감류 효력이 미치느냐? 아니고, 그죠? 대지권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 이런 것들이 바로 권리에도, 권리사후간에도,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사후간에도 주물종물의 법리가 유추 적용이 된다라는 걸 잘 나타내는 거지. 아시겠죠? 이자 채권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채권법의 영역인데, 이자 채권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 기본적 이자 채권이 있고, 지분적 이자 채권이 있어. 또 지분적 이자 채권도 또 두 가지 나눠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 채권,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지분적 이자 채권. 이는 이제 채권법은 우리가 시험범위 아니니까 뭐 제가 간단하게 민총에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한다면 이런 거야. 내가 1,000만원을 빌려. 그러면서 이자를 예컨대 연 20%로 했다. 응? 계산하기 좋게 그냥 연 12%로 했다.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 이자 채권이야. 응? 근데 이자를 보통 월마다 주는 경우가 많잖아. 그럼 월마다 12%니까 월로 하면은 10만 원이 되죠. 12%면 연 120만 원이니까 월 계산해 줄게. 12달러 제가 12%를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올라오면 월 10만 원이 되잖아. 그럼 이자를 매달 10일 날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매달 10일마다 10만 원 채권이 생기죠. 나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은 이게 지분적 이자 채권이란 말이야. 연 120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 이자 채권이고 연 12% 받을 수 있다. 이게 기본적 이자 채권이고 매월 이제 지분 나누지잖아. 그러니까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도 지분 이자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매달 10일 날 이자를 주는 날이면은 내가 매달 10일 날 이자를 줘야 되잖아. 그러면 6월 5일에도 이자를 10만 원을 줬어야 됐죠. 근데 만약에 못 줬다 해봐요. 아직까지. 이거는 이미 그 10만 원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 채권이 되잖아. 다음 달에 줘야 될 10일 날 줘야 될 이자 채권은 아직 변제기 도래 안 했죠. 아직 안 줘도 되는 거잖아. 그거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지분적 이자 채권이 되는 거야. 응? 근데 이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지분적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따라가. 양수인이 이제 앞으로 이자를 받아야 돼. 그러나 이미 변제기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채권을 원본 채권을 양도했어. 다른 사람한테. 6월 10일 날 받아서야 될 10만 원 이거 못 받고 있는 거 있죠? 요것도 양수인이가 한번 받아야 되나? 안 따라가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 채권은 독립성이 강해가지고 수반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러는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는지를 잘 그러니까 봐야 돼. 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채권법의 영역이라서 참 민정시험에 좀 안 내면 좋겠는데 나오는데 뭐 어떡합니까? 나오는데. 그리고 처분상의 수반성.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처분됐다 할지 그 처분은 꼭 물권적 처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채권적 처분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또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에도 수반성은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물과 갈실은 이 101조, 102조 조문을 일단 잘 파악해놔야 돼. 천연가실, 법정가실을 구별해가지고 천연가실은 모든 물건에는 그 나름대로 용법이 있는 거죠. 사용법이 있는 거죠. 이 물건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했을 적에 나오는 수익들. 이게 천연가실이야. 젖소의 우유 같은 게 바로 젖소는 원래 젖자는 게 용법이잖아. 그래서 젖소의 우유는 천연가실이지만 여구의 우유는 천연가실이 아니야. 그래서 여구 일하는 일소 말이야. 일소. 원래 일소는 젖자는 게 원래의 용법이 아니잖아. 그리고 천연가실은 원래 이거 각 고유한 용법이 있는데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적에 나오는 수익들 말이야. 이걸 천연가실이라고 한다. 물론 이거는 자연적 유기적인 것만 천연가실로 보는 게 아니라 인공적 무기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강물 이런 거 캐내는 것도 강산에서 이거는 인공적으로 캐내는 거죠. 그것도 천연가실이 될 수 있습니다. 가수 열매 같은 거는 자연적 무기적으로 산출되는 그것도 천연가실인 거고. 그다음에 이 천연가실은 우리 민법은 분리주의를 택했거든. 분리하는 때 그죠? 그 수칙하는 권리자에게 속해. 분리하는 때 수취할 권리자. 분리하는 때 수취할 권리자. 가실이 분리될 때 과연 수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수취할 권리자. 보통은 소유자죠. 자기 물건으로부터 자기가 가실 수취해야지. 그러나 소유자 보통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자 침해만 있고 다른 이해관계는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럴 때는 소유자 가실 수취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남에게 빌려준다든가 어떤 물건을 그러면은 그 빌려준 기간 동안은 저 앞에서 했잖아. 소유권과 제한 물권 같은 게 충돌하면 항상 제한 물권을 우선한다 그랬죠. 자기만 있을 때는 소유자가 보통 수취합니다만 다른 사용 수익권자가 있으면은 그 사용 수익권이 끝날 때까지는 그 사용 수익권자가 소유자를 제치고 우선하여 천연가실을 수취합니다. 그럼 건물 전세권. 건물의 천연가실은 건물에서 그대로 거주하는 게 천연가실이야. 그럼 전세권자가 계속 그 전세권 끝날 때까지는 거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취권이 전세권자에게 있는 거지. 임차인이라면 임차권자에게 있는 거, 그죠? 물론 임의규정이니까 특약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매와 관련해서는 또 이것도 채권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 근데 아직 매매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가 돼버렸으면 문제가 없죠. 그럼 매수인이 수취해야지. 근데 아직 매매 계약은 체결되었는데 아직 목적물 인도를 안 하고 매도인이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말이야. 이때 그 목적물로부터 나오는 가실을 누가 수취하느냐? 간단합니다. 이거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 다 달라져.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은 매도인은 당연히 줬어야 될 걸, 인도를 해줘야 될 걸 안 해주고 있는 거야. 대금은 다 받아 처먹고 그냥 인도 안 해. 그건 나쁜 놈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가실 누가? 대금 다 지급한 경우는 가실 누가? 매수인이 이때는. 근데 만약에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면은 이거는 매수인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지. 그래서 이때는 그냥 그대로 점유를 하고 있는 매도인이가 가실 수취해라 이거야. 그래서 인도 안 되고 있는 그 매매 목적에서 간단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문에서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는지 아직 대금이 지급 안 됐다 그러는지를 보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민총 시험범인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지문 다 아마 O다 X다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가실은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게 아니고 물건의 사용대가를 말해. 이 말이 중요해. 물건의 사용대가라야 법정가실이 된다. 그러면 건물도 물건이죠. 건물 전세 내주고 집세 받는다. 임대해주고 차임 받는다. 그 차임이나 집세가 대표적인 물건의 사용대가 아닙니까? 이거는 법정가실이 맞다 이거. 이런 거는 물건의 사용대가니까. 돈 빌려주고 받는 금전납가 특수하지만 물건이라 그랬죠.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도 물건의 사용대가 아닙니까? 법정가실이야 이것도 역시. 법정가실이야 이자도. 근데 지금 방금 이자가 법정가실이라고 그랬는데 돈을 제때 안 갚으면은 지연배상을 물어야 되거든. 채무자가. 지연배상을 원금이 금전일 적에는 그 지연배상을
지연이자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지연이자라고도 부르지만 손해배상이야. 이 지연이자는. 그래서 이거는 사용대가가 아니야. 손해배상이지.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이자는 법정과실이 맞아요. 물건의 사용대가니까. 그러나 지연배상, 즉 지연이자는 법정과실이 아니다라는 점. 또 하나는 물건의 사용대가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자 주식으로부터 배당금, 주식도 하나의 주권 권리죠. 배당금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권리의 사용대가야.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허권 사용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잖아. 이건 권리의 과실, 권리의 사용대가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일해주고 월급 받는다. 저 임금을 받는다. 임금은 뭐의 대가입니까? 노동의 대가야.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이런 것도 역시 법정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판례 하나 하면은 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버렸네. 너무 자세히 하고 있나 지금? 우리 뒤에 사회질서 아닌 거 위주로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국립공원 그 입장료 있죠? 그게 판례가 자꾸 시험에, 판례가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잖아. 그게 법정과실이냐? 근데 그 입장료라고 하는 거는 그 공원이라고 하는 그 공원 부지 이런 거 사용대가가 아니고 내가 공원을 이용하잖아. 오늘 산책을 하고 그러면 공원들 시설들 이런 거 파손도 되고 이러겠죠. 공원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충당하려고 공원을 이용하는 수익자에게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는 것이지 그 공원 부지의 사용대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미부상의 법정과실이 아닌 겁니다. 뭐 그런 정도면은 물건에 대해서는 그죠? 아마 물론 이제 세부적인 거는 문제 풀면서 보면 될 것이고 방금 말한 거로 엔간한 거는 다 해결이 될 거로 보인다. 자, 이제 권리변동. 권리변동 서론에서 보면은 우리 민법 규정들은 하면 한다로 돼 있죠. 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대금 지급 의무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말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하면 이게 바로 법률 요건. 그 다음에 권리 의무 관계 생기고 법률 효과. 즉 권리 변동으로 나타나죠. 권리 변동으로. 매매 계약이면은 대금 지급하고 재산권 이전하고, 그죠? 근데 여기 하면에 대한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거죠. 근데 법률 요건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법률 사실을 분류해 보면은 법률 사실에는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구별하죠. 이런 것까지 이쪽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거예요.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거고. 또 용태 중에는 용태는 크게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그중에 외부적 용태는 적법행위, 입법행위. 적법행위 중에는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를 말하려고 하는 거지. 준법률행위는 외부에 표현되는 표현행위, 표현되지 않는 비표현행위. 이 비표현행위를 사실행위라 불러. 준법률행위 중에 표현행위에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가 있어.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절이라 말이 들어가는 다 의사의 통지야. 학답 촉구도 그러면 의사의 통지야. 그 최고니까. 감정의 표시는 통지, 일정한 사실 내지 관념을 알려주는 거거든. 관념의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자기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성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알려주는 거잖아. 이런 게 바로 관념의 통지다. 준법률행위가 법률행위와 다른 점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불가의 요소로서 원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의용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지만 준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가 어떠냐를 묻지 않고 법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당연히 인정해놨어.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를 보면 알 수 있잖아.
15조 학답 촉구. 당사 의사가 어떠냐 안 물어요. 그냥 학답을 촉구했는데 발화하지 않으면은 주인간주, 지소간주라는 법률효과가 딱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 이런 게 준법률행위.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사실행위는 순수상의 행위는 당사자 의사가 어떠하냐 묻지 않고서 어떤 외부적인 결과만 있으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해 주는 것. 뭐 주소의 주소를 설정하는 거 우리가 의사주의가 아니라 객관주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어. 이런 게 바로 순수 사실행위. 반면에 이제 혼합 사실행위는 일정한 의식이 따라야 되는 게 혼합 사실행위입니다. 뭐 우리 민총에 얘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별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뭐 무주물 선점이라든가 사무관리는 뭐 채권법이나 물권법이나 얘들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권리 이제 후단부 뭐 한다. 대금 지급해야 된다. 재산권 이전해야 된다. 이거 권리 변동이라 그러죠. 권리 변동에도 크게 민법에서 변동이라 말하면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죠. 권리의 발생. 권리 발생에는 두 종류가 있죠. 여태까지 없던 권리가 새롭게 하나 나타나는 거. 그리고 원시취득이라 그래. 그 다음에 승계취득은 승계취득은 여태까지 있던 권리가 그죠? 이전돼 가는 거. 이게 승계되는 거죠. 승계취득. 그러니까 권리의 발생은 이렇게 원시취득, 승계취득이 있는데 승계취득에는 다시 이전적 승계취득이 있고 설정적 승계취득이 있고 또 이전적 승계취득은 특정 승계취득이 있고 포괄 승계취득이 있고 포괄 승계취득. 그리고 원시취득은 없던 거 새롭게 태어나니까 건물을 하나 새로 지었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지금까지 없었죠? 이런 게 원시취득이야. 취득시효하는 것도 남으로부터 거래를 통해서 이어받는 게 아니잖아. 그것도 원시취득이야. 무주물 선점 이런 것도 원시취득이고. 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게 아니니까. 승계는 이어받는 거지.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는 권리 자체를 이전받는 게 아닙니다. 좀 전 권리자에게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걸 설정적 승계취득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한테 내가 지상권을 설정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 토지 소유자는 이제 소유자지만 지상권이 끝날 때까지는 사용수익을 못하게 되죠. 사용수익을 제한받잖아. 내가 사용수익을 하잖아 이제. 이런 걸 설정적 승계취득이라고 그런다. 권리가 완전히 이전되는 건 아니니까. 설정적 승계취득. 이전적은 이어받은 건데 특정 하나의 권리 취득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취득. 정려에 의한 소유권 취득. 특정 유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런 거죠. 반면에 포괄승계는 상속이 포괄승계잖아. 아니면 특정 유정이 아니라 포괄유정.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포괄승계가 된다. 뭐 매년은 아니고 가끔 뜬금없이 한 번씩 각 시험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모의고사 이런 거 그냥 풀어보는 거로 충분하리라 보입니다. 의사표시 보통 요소로 동기는 요소가 아니죠. 그 다음에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 표시행위가 있으면 보통 의사표시 성립하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는 표시의사도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냐? 표시의사. 이거와 관련해서 제일 이제 문제되는 게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게 내가 이제 서울에 사는 내가 부산에 여행을 갔어. 자갈치 경매시장을 경매시장 가본 사람은 있겠지만 막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해요. 해 그냥. 근데 그 사람 다 알아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래. 그러니까 얼마 저기 통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막 손을 드는 거로 다 표시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자갈시장이 손드는 것으로서 객락자를 결정한다면은 내가 여행 갔다가 경매를 구경하고 있다가 저쪽 편에 보니까 내 친한 친구가 지도 여행을 왔나 봐. 같이 온 건 아닌데 반가운 김에 손을 들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 경매에 응할 표시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죠. 이런 경우에도 나한테 객락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근데 이거는 표시의사를 의사표시 요소로 보느냐 안 보느냐 달라지죠.
표시 요소로 본다면은, 요소로 본다면은 이것은 표시 의사가 없었으니까 아예 나한테 나는 갱락받을 의사가 없었던 게 돼가지고 요소를 구비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갱락받지 않은 게 돼. 그러나 다우슬은 표시 의사는 의사표시 구성 요소가 아니라고 봐. 그럼 표시 의사는 없어도 의사표시가 성립해. 일단 나한테 그럼 갱락이 된 거예요. 다만 나는 원하지 않는 게 갱락됐죠. 일종의 착오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정도 알면 되고요. 법률행위 요건은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 있는데 일반적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고 그죠? 일반적 효력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각종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목적과 관련해서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그죠? 야, 보편적인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이 정도면은 성립하고 효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것만으로 성립이 안 되고 이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걸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 근데 요식행위 같은 거 우리 재단법인 설립 봤죠? 법인 설립 봤죠? 그거는 당사자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 있다고 법인이 설립되나? 반드시 서면에 의한 정강 같은 걸 작성해야 되잖아. 이런 요식행위는 저 세 가지 외에 정관 작성 이런 요식성을 갖추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또 효력도 그냥 일반적인 법률행위 아니라 대리행위로서 법률행위를 했다면은 저 세 가지 효력 요건 구비된다고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죠. 조건부 기한부로 법률행위 했다면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기한이 도래해야 그죠? 이런 걸 또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같은 게 있어야 그죠? 이런 걸 특별 효력 요건이라 그런다.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냐? 아니다. 이거는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과연 이 사람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농지 매매라는 그 법률행위 이거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건 아니다. 그것도 뜬금없이 가끔 지문에 등장하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얘가 많지가 않죠. 재단법인 설립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법인에서 이미 했잖아.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포기, 상속 포기. 포기죠 다. 그 다음에 유언. 유 정도도 유언에 준하에 보면 되니까 유언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별로 기억할 게 없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점유권 포기, 상속 포기, 유언, 유정. 이것만 상대방이 없다. 그 다음에 부담행위와 그 사인행위와 관련 조심할 거는 사인행위를 때로는 사후행위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사인행위를 사후행위로 부르는 게 사후에 법률행위가 행해진다고 사후행위라 부르는 게 아니고 효력이 사망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사후행위라 부르는 겁니다. 사인행위를 사후행위라 부르기도 한다. 법률행위 자체는 생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 계약, 매매 계약 같은 거 맺고 나면은 서로가 이제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잖아. 그러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그죠? 이렇게. 그래, 채권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평생 부담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행해야 되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가 돼. 그러나 이행이라는 문제를 더이지 남기지 않는 걸 우리는 처분행위라 그래. 처분행위는 보통 물권행위가 여기에 해당해. 물권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 근데 준물권행위라는 게 있어. 물권행위가 아니면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거. 바로 대표적으로 채권 양도, 채무 면제만 기억합시다. 채권을 양도하고 나면은 더 이상 양도할 게 있나 없나? 없잖아. 이렇게 이행이라는 문제를 안 남겨. 근데 물권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건 아니잖아. 처분행위는 처분행위인데 물권 변동이 아닌 거, 그죠? 이런 걸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준물권 행위로서 처분행위라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목적으로 들어가면은 목적과 관련된 효력 발생 요건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죠. 확정은 꼭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정해져 있어도 돼요. 가능은 채권법이 시험 범위면 참 중요한데 가능의 반대가 불능이니까 그죠? 우리는 채권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원시적 불능이면은 무효입니다. 법률행위가. 야 근데 일주일 전에 불타버린 건물 매매 계약을 오늘 맺는다. 원시적 불능이죠. 건물이 없는데 무슨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습니까?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무효야. 원시적 불능은 무효는 무효인데 아무런 법률 관계도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실내이익 배상 문제, 즉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만 딱 기억해. 반면에 후발적 불능. 오늘 건물 매매가 맺었는데 내일 불타버리는 건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닙니다. 일단 유효하고 채무자, 즉 매도인에게 그러니까 매매라면은 매도인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채무자잖아. 기책 사유가 있으면은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 그 중에서도 이행 불능 책임을 져야 돼. 만약에 매도인에게 기책 사유가 없다.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돼 버렸다. 이러면 기책 사유가 없죠. 이럴 때는 이연 부담 문제로 간다. 이연 부담 문제로. 그 정도 기억하면 될 겁니다. 채권법이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유효합니다. 적법해야 말이야. 강행법규 위반되면은 역시 무효다. 그래서 우리가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솔직히 채권법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것들 시험 범위면 채권법에 있는 임의지자 이런 것도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막 나오는데 우리는 민총만 시험을 치니까 민총 적어도 내부에서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런 거 정도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너무 판례가 많으니까 이쪽에는 다 알 수는 없고 좀 중요한 몇 가지 특별법이 강행규정이 아니냐. 근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세력 등기를 금지하기 위해서 중간자 앞으로 등기가 안 되면 처분 같은 거 못하도 돼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거는 효력규정은 아닙니다. 효력규정은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게 효력규정이잖아. 그래서 그거는 중간세력 등기를 해버린다고 해서 삼자 합의만 있으면 무효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는 효력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일률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죠? 강행규정, 임의규정은 그때 법 규정의 취지 있는 걸 고려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단속 규정 위반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태료라든가 이렇게 행정 공법적인 제재를 받을 뿐이지. 무가 음식점에 가서 내가 음식물을 사 먹었다. 음식물 매매 계약 무효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음식점은 이제 제재를 받겠지, 그죠? 그런 게 단속 규정이야. 반면에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은 무효가 되는 것들이 효력 규정이. 예를 들면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은 중개수수료가 딱 법정돼 있잖아. 그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 규정 위반이라서 무효가 됩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초과 부분. 나머지들은 오늘 시험에 있는 거 보면서 나중에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특히 우리 하나가지만 덧붙이면은 우리 대법원은요 이름 빌려주는 부는 거 명의대여라 그러죠. 이름 빌려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아랑을 베풀고 보호해주고 하질 않아요. 이거는 함부로 이름 빌려주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명의대여가 나오면 다 무효다. 무효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격자가 자기 자격증을 빌려준다. 그죠? 이런 거 다 무효라고 일단 보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은요, 법률행위, 103조든 104조든 다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판례가 많습니까,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 말합니까? 여러분은 오히려 공부를 할 적에 103조 위반처럼 보이는데 위반 아닌 거 있죠. 그런 걸 잘 기억해야 돼. 나머지들은 거의 그냥 나쁜 짓이다 싶으면 다 103 위반이거든. 근데 위반처럼 보이는데 위반 아닌 거. 요런 걸 항상 조심을 해서 이 판례가 한두 개래야 기억을 하지. 엄청 대충 알아. 근데 공부 조금 하다 보면은.
근데 위반죄는 보이는데 위반하는 거 조심할 것 몇 가지 말하면은 탈세. 나쁘죠. 그러나 이 103조 위반은 아니야. 나중에 탈세 사실이 발각되면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하는 거는 별개 문제고 적어도 103조 위반은 아니다 이 말이야. 서울나간 풍수 사실세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거 조금 적게 내든지 하려고 다운계약서를 맺는다. 이런 거 103조 위반 아닙니다. 탈세 같은 거 말이야.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하려고 허위 표시를 한다. 인지상정이죠. 누구나가 집행 당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 집행 안 당하려고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다든가 허위로 남에게 넘겨준다든가 이런 거 집행 안 달라고 하는 거니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걸 가지고 사회질서에 반한다 하면 안 되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명예신탁도 103 위반 아니야. 명예신탁은 실명법이라는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지만 그렇다고 103조 위반은 아니야.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첩과 관련해서는 딱 2개 빼고는 첩인 것 때문에 2개만 조심하고 전부 무효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는 다 알죠. 관계 단절금이라 그래가지고 끝내는 거 조건으로 정지 조건이죠. 그러니까 끝내는 걸 정지 조건으로 뭐 돈을 주기로 하는 거 이런 거. 끝내려고 하는 사람 이걸 무효라 봐버리면 끝내지 말라는 말밖에 더 돼? 말이 안 되잖아. 그거 관계 단절금 허니 청산금, 관계 청산금 이런 거 정지 조건으로 뭐 돈을 주기로 이거는 무효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첫 계약은 자지간 본처의 동의가 있거나 그건 다 무효고 더군다나 장래에 계속 첫 관계 유지해라. 아무리 본처가 동의해줘도 무효입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첫 관계 끝냈어. 그러면 과거 첫 관계 있죠? 이걸 본처가 용서해 주는 거. 그 용서해 주는 건 이제 불법행위니 저질러서 이제 상간자하고 내 남편이 나한테 불법행위 저지르니까 원래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거든. 이거 용서해 준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기적 의미가 되겠죠. 그런 거까지 무효로 본다면은 그럼 계속 그럼 이혼해라 이 말이야. 과거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면 안 돼요. 첫 관계가. 과거 첫 관계에 대한 용서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적 의미가 있는 거 이거는 무효로 볼 필요가 없다. 이거 빼고 첩이 인급되는 거는 전부 무효다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윤락, 전부 다 무효다 그냥. 그 다음에 도박도 전부 다 무효인데 딱 하나만 예외가 있죠. 도박 채권자, 도박 채무자, 도박에 진 사람, 이긴 사람. 도박 채권자가 도박 채무자 대리인 되지 말라는 말라는 법이 있나? 얼마나 대리권 줄 수 있지. 그래가지고 도박 채권자가 도박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도박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선의 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거는 도박과 관련돼 있지만 무효가 아니야. 그런 거는 무효가 아니다. 보험과 관련돼서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다든가 애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그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 있다든가 보험 들어놓고 죽여야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다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103조 위반으로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자, 부동산을 103조 위반되는 행위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 무효죠, 근데. 근데 이 등기가 지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행사를 해가 물권 전권을 행사한다. 상대방은 무효를 가지고 항변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야지, 그죠? 야, 병 위반은 무효인데 네가 왜 나한테 물권을 행사해? 항변할 수 있다. 이것도 의외적으로 시험에 잘 온다. 선의의 3자들은 보호법 못 받는다. 절대적 무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 무효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야죠. 야, 내놔라. 근데 여기에는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게 있잖아. 그 불법 원인 급여할 때 불법 위반은 103조 위반을 말해. 그래서 103조 위반이면 다 불법 원인 급여가 돼. 103 위반이 아니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닌 거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인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못하죠. 물권 청구 행사 못합니다. 부당이득만 청구 못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 명의신탁 이런 아까 103 위반이 아니니까 말소가 더 청구할 수 있으면 그럼 도박 해가지고 도박 채권자한테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 도박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에 대하여 도박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근데 불법원이 급여할 적에 그 급여는 종국적 이익이 넘어가야 급여가 됐다고 보는 거야. 근데 저당권 등기만 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종국적 급여가 아니죠. 불법원인 급여가 아닌 거야.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반환을 청구할, 이때는 반환 청구가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겠죠. 똑같이 그러면 도박 해가지고 도박 채권자한테 이번에는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게 아니라 양도담보를 설정해 줬어.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거든. 그죠? 이전 등기가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종국적인 급여가 됐다고 보는 거라. 그 양도담보로 이전 등기된 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거는. 그런 것도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는요. 원칙은 유효하죠. 이 매도인이 그죠? 자기 부동산을 1매매, 2매매 그죠? 원칙은 두 번째 매매 이게 유효합니다. 유효하니까 누가 등기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이쪽은 등기하지 않았고 이쪽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매도인은 1매수인한테는 이전 등기를 해주기가 이제 해줄 수가 없게 되었잖아. 이행불능 책임을 져야 돼. 이행불능 책임을. 이렇게 원칙은 유효한데 다만 이매수인이 이 갑은 솔직히 중도금 이상을 받았으면 이쪽으로 등기를 해줘야 될 사무를 처리할 지에 있는데 이쪽으로 등기해 줘버렸죠. 배임행위를 한 거야. 행법상 배임죄가 되는 거야. 중도금 이상이 교부된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배임행위의 병이 적극 가담한 경우입니다. 꼬디킨다든가, 유혹한다든가, 기망한다든가, 이런 거죠? 가만히 설리는 거. 적극 가담이 됐으면 이 두 번째 매매, 이중매매가 되고 무효가 돼요. 다만, 1매매 사실을 단순히 알고 샀다는 것만으로는 적극 가담이 안 됩니다. 유효해, 그래도. 다만, 알면서 그냥 산 게 아니라 갑한테 나한테 팔아라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했다. 그럼 이 적극성이 있죠. 이거는 또 적극 가담이 돼가지고 무효가 돼. 이중매매가 언급되면은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딱 나오면 무조건 없다. 채권자 지속권이 언급되면 무조건 없다. 자, 이렇게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그럼 이 병은 등기가 돼 있어도 소유권자를 취득 못한 게죠. 을이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나? 저거 둘이 계약맺은 적 있나? 없는데 뭘 직접을 청구해? 다만 이때 을은 매도인을 대의하여 병너 빨리 갑에게 말소해주라. 대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이론적 타당성 이런 거는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대의는 가능하나 채권자 취소는 안 된다. 또 병으로부터 정의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이 사람 소유권자로서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왜? 절대적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우리가 말이 쉬워서 이중매매 그러지만 꼭 매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라서 이중매매 이렇게 불렀던 거지. 불공정 법률행위는 쉽습니다. 딱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를 않아요. 이것도 사실은 103조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가 요건이 더 까다로우니까 불공정행위 요건이 다 구비되지 않아도 103조 위반이 될 수가 있다. 객관적 요건은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 요건은 궁박갱술 무경험하고 폭리자의 악이 그죠? 이용하려는 의사 말이야. 궁박갱술 무경험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요건이 세 가지 다 구비될 필요는 없다. 무경험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살 대학을 졸업하고 40살 된 사람이 아파트를 처음 구입한다.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서는 무경험자죠. 근데 과연 그걸 104조에서 말하는 무경험자를 할 수 있나? 없잖아. 마흔이 됐는데. 그래서 일반적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하지
특정, 그 아파트 매매라는 그런 특정 거래에서 갱업 무효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또 객관적 요건이 구비됐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요건을 다 입증해야 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대리행위로 된 거 시험에 잘 나오죠. 우리는 대리인 표준이잖아. 내일 여러분이 이제 시험 치겠습니다만 대리인 표준이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다 보니까 궁방만큼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궁방만큼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의 면이라기가 무효면은 돌려받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돌려받는다. 돌려받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부재소 합의를 했다면은 불공정면이 무효인데 못 돌려받게 하는 거. 법 정의관념에 반하죠. 부재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그리고 불공정 법률 행위는 추인한다고 유효되는 게 아니고 사실질서 위반도 마찬가지야. 추인한다고 무효행위 가서 나오겠죠. 추인한다고 유효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 이거 무효편에 가면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부, 정려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 분쟁이 될 수 있다 없다? 애초부터 공짜로 주는 거니까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적용될 수가 없다. 경매는 적용된다 안 된다? 경매도 적법 절차를 거친 이상은 그거는 법률 행위가 아니잖아. 적용될 수가 없다. 아까 103조 위반이 불법원인급이라고 하는데 불공정 법률 행위는요. 103조 하는 예시니까 불법원인급여에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보면은 그러나 단서가 있죠. 그러나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근데 이 폭리행위의 경우는 피해자는 불법원인이 없잖아. 가해자는 반환을 청구 못합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러나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단서가 적용이 돼 가지고요. 이것도 절대적 무효라는 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은 하나만 딱 말할게요. 해석 방법.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죠?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시각,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고,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 같은 게 없는 경우, 있어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내심적 효과사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 그게 자연적 해석이란 말이야. 대표적인 예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 둘 다 합의는 이 땅에 사고 팔기로 합의했는데 계약서는 이 땅이라고 표시를 해버렸다 이 말이야. 진정으로 합의된 거는 A 땅이죠. 합의된 바에 따라 계약 승인을 인정하는 게 바로 당사 의사대로 해석해 주는 거잖아. 이게 바로 자연적 해석이다. 표시를 잘못한 거는 법률행위 효력에 해가 되지 않는다. 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 참 이 판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입장이에요.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석할까? 그죠? 당사자 같은 거 확정할 적에도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규범적 해석을 합니다. 이러지도 못할 때 간극이 생겼을 적에는 이제 재산 일반인 입장에서 발적해. 어떻게 이해할까? 법률행 해석 문제는 내일도 한 2문제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 하죠.